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지만 최근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국제 유가일 것입니다. 10월 들어서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장으로 진입했는데요. 크루드 오일은 거의 모든 산업군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시장의 중요한 경제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죠. 오늘은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원유와 같은 상품군의 흐름을 짚어보시고 경제를 전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영지 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ent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합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코스피 지수는 애플의 하락 때문에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부진했는데요. 오늘장도 그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약보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0.24%대 빠지면서 206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이 나홀로 팔자세입니다. 600억 원 넘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모두 사자세인데요. 기관이 구원투수로서 나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와 같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41%대 하락 중이고요. 66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까지 해서 11거래일째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48%대 상승 중인데요. 6,88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0.34%대 상승 중인데요. 2,73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흐름은 엔화에 대해 강세를, 유로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28%대 밀리고 있는데요. 97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1,200달러 초반대로 내려온 이후에 변동성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0.14%대 상승 중이고요. 1,203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밤사이 하락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트럼프의 말이 유가 하락을 만드는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현재는 55.68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상해종합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0.93%대 상승했고요. 2,654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항생지수 역시 상승하면서 마쳤는데요. 0.62%대 상승했고요. 25,792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황 확인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첫 번째 코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먼저 이슈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동맹국들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방위비 부담과 무역 불균형 때문인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감산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국제 유가를 둘러싼 트럼프와 사우디의 힘겨루기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 전 세계 주요 정상들이 그야말로 총출동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프랑스에서 열렸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기념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네, 프랑스 파리 개선문 일대에서 12일이었죠.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항복문서에 서명하면서 이 4년여간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지 딱 100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날 기념식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인 11월 11일 11시에 맞춰 거행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 이 1차 대전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은 물론이고요. 이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터키 정상들까지 모두 파리에 모였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 개선문에서 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를 한 뒤에 이 세계 지도자들에게 서로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지 말고 이 평화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는데요. 이와 같은 말은 이 간접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좀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이렇게 언급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 주장이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 기념식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단독 회담은 아니었고요.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르켈 총리,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여러 다른 세계 주요 지도자국들이 다 같이 모이면서 11일 실무 오찬을 하면서 중거리의 전력 조약, 아니면 시리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 등의 이 다양한 국제 현안들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지금 가장 이 기념식에서 강조했던 부분은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서 이 방위비 부담 불균형과 무역 적자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유럽 군사 동맹국들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들 국가와에서 무역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좀 이 사업가적인 또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 기념식에 참석한 전 세계 각 정상들에게 미국이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점을 조금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 간의 회담이 또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정상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단독 회담은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아닌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것처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기념식 전날이었죠. 10일 두 정상이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특히 유럽의 안보와 유럽군에 대한 의견을 조금 나눴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에 도착한 직후에 9일 트위터에 마크롱 대통령이 이 유럽군 창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 아주 상당히 모욕적이라면서 유럽은 유럽 차원의 이 군 창설을 말하기 전에 먼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의 공정한 분담금을 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돈을 좀 더 내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또 이날 회담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모습을 좀 강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지금 13일 어제 유럽산 자동차 관세 부과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이 본격적으로 유럽산 자동차와의 무역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 증시를 보시면요,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요. 또 이탈리아 내년 예산안 수정을 EU 측에서 요구를 했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이 재정 적자를 국내 총생산 GDP의 2.4%를 책정한 이 기존 예산안을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한 브렉시트, 한마디로 이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이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매매 전략은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현재 국제 유가 하락세가 전일장까지 이어지면서 11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전 거래일 대비 0.43% 하락하면서 이 배럴당 $60
하회한 지금 59.9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61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이 말씀드린 대로 좀 유가가 흘러가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조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유 수요에 대한 전망이 약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지금 미국이 이란 제재 예외를 이제 인정하면서 동시에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국제 유가의 하방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압력에 짓눌린 국제 유가는요, 지난달에만 약 20%나 감소했습니다. 특히나 이 WTI 역대 최장기간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요, 이 트럼프가 다시 이를 제지하면서 결국 국제 유가가 오늘까지 지금 12일째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장관인 이 알팔리는요,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과 더불어서 이란 제재에 따른 공급 감소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전망과요, 또 향후 이 수요 부진 전망을 이유로 내년도에는 이 감산을 제한한 상황입니다. 즉 그는 유가 안정을 위해서 오펙이 10월 산유량에서 약 100만 배럴가량은 이 감산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50만 배럴가량 공급을 줄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사우디의 이러한 언급으로 인해서 국제유가는 장 초반 상승세를 조금 보였지만, 이 트럼프가 사우디의 이러한 계획에 불만을 좀 드러내면서 국제유가는 결국 이 하락 반전을 했고요. 결국 전일 대비 지금 하락한 채 60달러 하회인 59.93에 장을 마감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가 5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와의 충돌까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좀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석유 수출국 기구죠. 오펙의 감산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이 멈추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비오펙 석유 생산국인 러시아에 있습니다. 이 주요 산유국의 석유 정책 담당자들이 11일이었죠. 이 아부다비에서 공동 감산점검위원회 회의를 열고요. 이 추가 감산 가능성을 밝히자 이 러시아의 에너지 장관이 석유 시장의 현재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펙의 성급한 정책 변화를 좀 자제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수년간 오펙과 보조를 맞췄던 러시아가 이렇게 좀 자제를 해달라라고 난색을 표한 이유는요, 이 기본적으로 두 나라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가 이 석유 산업을 지배하는 이 중동 산유국에 비해서 이 가즈프롬 그리고 루크오일 등의 세계 수위의 민영 석유 기업들을 보유한 러시아는요, 이 감산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러시아는 작년 11월에도 이 자국 석유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감산 합의에서 굉장히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경쟁도 상당히 신경 쓰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올해 1월 기준으로 일평균 1,055만 배럴을 사우디를 제치고 제1 산유국 위치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반면에 올해 6월 발표된 미국 에너지정보국의 이 순위에서는 미국이 1위 석유 생산국으로 좀 등재가 됐는데요. 이 셰일 오일을 앞세워서 원유 생산량을 지금 폭발적으로 늘려온 미국과 이 시장 점유율을 벌이는 이 러시아로서는 사실상 지금 감산을 한다, 즉 석유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우선 지금 유가에 관한 향방을 알기 위해서는요, 오펙의 회원국과 비오펙 산유국들이 지금 다음 달 중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향후의 이 석유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립니다. 이 감산 여부의 지속성 등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굉장히 판단되기 때문에요. 우선은 지금 이 회의에 먼저 주목을 하신 다음에 현재 지금 유가의 이러한 지금 하락 장세, 즉 변동성 장세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역대 최장기간의 하락세를 이어가는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최대 낙폭이었는데, 좀 흥미로운 것은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2020년 이후로는 유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멘토님은 좀 앞으로의 시장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 지금 크루드오일 일본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시면요,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간밤에 유가가 조금 반등하려고 했던 미 증시까지 끌어내릴 정도로 이 기록적인 폭락을 보여줬는데요. 이 간밤에 해외 선물 기준으로 6%나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일 연속 하락이고요. 작년 11월 16일 이후에 최저가로 지금 추락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우디 등의 오펙 국가들은요, 최근 유가 급락의 산유국 회동에서 생산량을 다시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유가가 지금 엄청나게 굉장히 지금 하방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최근에 계속 하락 매도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30,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60.30에 안착하지 못하면 무조건 매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9.1이죠. 그 하단 라인에 있는 59.1이 깨지면서 자동으로 추가 매도를 지속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이번 폭락에서 500틱 넘는 수익을 좀 거뒀는데요. 지금 중기 포지션으로 살짝 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부터 이 해외 ETF 종목 코드 UWT, 즉 원유 상승 시 수익을 얻는 ETF 상품의 매수를 강력한 매수로 권해드리고요. 이 세분할로 접근해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해외 선물로는 짧은 매도 대응을 좀 지속을 할 예정인데요. 현재 53.40, 바로 이 하단, 이 라인에 있는 53.40을 좀 목표가로 하고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그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55.80, 이 55.80 위로 안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매수 대응은 하지 마시고요. 57.40까지 회복한 후에 그때 이후에 상방을 좀 모색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차트 보시면요. 현재 지금 나스닥 일봉입니다. 현재 이 나스닥을 보시면요. 이 선물은 소폭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7,000포인트, 네 번째 라인에 있는 7,000포인트가 깨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지지 라인인 그 하단 라인에 있는 6,827포인트까지 목표가를 좀 잡으라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정확히 지금 6,827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제 지금 7,000포인트가 깨졌기 때문에 다시 6,827포인트가 깨질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곳이 만약에 깨진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 다음 목표가도 6,705포인트, 그 아래 하단 라인인 6,705포인트까지 조금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6,705포인트를 안착한다면 이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상승 목표치를 7,000포인트까지만 잡고 좀 짧게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나스닥이 외바닥으로 이 곧바로 상승을 들어갈 수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상황은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저점을 높이는 이 쌍바닥 자리가 되기 때문에요.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장 초반에 급락으로 출발했던 중국 증시는요, 어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 호재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 관련 이슈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 장비 업체죠. 화웨이가 AI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AI 엔진 업그레이드 버전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이란이 미국산 대두 시장에 큰 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미국 대두 수입 1위 자리를 차지했던 중국이 무역전쟁 이후 수입을 중단하자 그 자리를 꿰찬 건데요. 이에 관련 시장에서는 이란이 중국에 대두 중개 무역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재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 마감 시황부터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상해종합지수는 마감장을 들어서서 거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상해 증시 변동성은 확실히 크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이제 그 24.36포인트, 0.93% 거의 1% 이제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2,654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어쨌든 2,600에 대한 지지 라인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전 성분 같은 경우가 130포인트, 1.68%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창업판 같은 경우에도 23포인트, 약 1.7% 이제 상승을 해서 좀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대금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후광통, 성강통 통해서 이제 상하이랑 선전 주식 시장에 한 13억 위안 정도 순매수가 들어온 걸로 이제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어제장 중국 증시가 올라왔던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날 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 아시아 증시, 특히나 이제 뭐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컸고, 일본 증시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미국 증시가 중국 증시에는 조금 제한적인 영향으로 이제는 좀 작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또는 중국 증시가 이만큼 조정을 받았고, 가격 조정을 받았고, 기간 조정을 받는 이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서서히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이제 뭐 편입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수급 주체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22,600선은 지속적으로 좀 중요 라인대로 잡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00이 깨지면은 투심이 또 급격히 악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2,600을 지지를 해주면 그 자리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위 기준으로 2,600선, 지속적으로 좀 수치를 좀 확인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마감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화웨이가 AI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개했다는 소식인가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 관련해가지고 AI 관련된 소식을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적극적으로 좀 AI를 신성장 동력으로 잡는 이제 뭐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 내 기업이 이제 화웨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어제 뭐 나온 뉴스로 보면은 화웨이가 이제 8일부터 이틀간 유럽에서 열린 화웨이 유럽 생태 대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AI 엔진, 그러니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뭐 알파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로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폰을 우리가 쓰거나 아니면 애플 폰을 쓰더라도 이 OS 업데이트 이 부분들을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제 최적화를 시키고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넓혀나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 AI 엔진 쪽, 하이AI라는 요 부분들을 2.0을 공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1.0 버전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나은 2.0 버전을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AI란 이름으로 2.0을 공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속적으로 뭐 올해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화웨이가 계속 AI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단행을 하고 모멘텀을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11일 같은 경우에 뭐 중국 상해에서 화웨이 커넥트 2018, 그러니까 아예 자기네 이름을
걸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이버 뭐 개발자 컨퍼런스 또는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 뭐 개발자 컨퍼런스 뭐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 것처럼 화웨이 같은 경우가 일단은 뭐 지난 11일 날 상해에서 이제 화웨이 커넥트 2018 이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AI 전략이랑 솔루션을 이제 발표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AI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외에 이제 이 AI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비서랑 계속 뭐 그 일상 대화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실이나 아니면은 뭐 진이나 뭐 기가진이나 아니면은 뭐 구글 홈이나 뭐 이런 걸 AI 그 비서를 가지고 계속 뭐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와 결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뭐 진척시키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쪽에 대한 이제 인재 양성을 계속적으로 좀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이제 100만 명의 AI 전문 인력 사실 100만 명이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인력인데 뭐 중국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일단은 중국에서 AI 쪽 하면은 화웨이라는 공식을 만들려는 그런 투자랑 그다음에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요, 아나운서와 교사 등의 직업군에 있어서도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 AI 쪽이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우리가 이제 AI 하면은 알파고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외에도 이제 활용 범위가 상당히 좀 넓죠. 인력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화통신 같은 경우가 검색부터, 서우거우랑 이 공동으로 8일에 이제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세계 인터넷대회에서 최초로 이제 AI 합성 아나운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관련된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포털 기사에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와서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관심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AI 교사도 이제 나오면서 AI 표준어 교사 그러니까 중국은 지방 언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민족 국가여서 어쨌든 이제 표준어에 대한 교사 그리고 이제 AI 영어 1:1 교사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하면서 이 AI 시장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제 산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내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어쨌든 통신 3사에서 자체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콘텐츠 소비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게 이제 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 틀어줘, 들려줘. 그래가지고 일각에서는 일부 이제 음악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공지능 스피커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들과의 협업도 많이 한다. 왜냐면은 어떤 곡을 딱 찍어서 노래를 들려달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냥 오늘 날씨 좋을 때 듣는 노래 아니면 오후에 밥 먹고 나서 듣는 노래 이런 노래를 들려달라고 했을 때 그 위에 가장 많이 리스트업이 되는 그리고 소비자들 그러니까 음악 콘텐츠를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솔팅해가지고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의 이제 승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관련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고요. 다음 이슈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중국을 대신해서 미국산 대두를 사재기하는 큰 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 대두 관련된 이야기도 일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한 2번 정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주요한 부분들이 하나 먹거리, 그게 이제 대두였고 또 하나는 이제 LPG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중국이 이제 미국산 대두를 원래 가장 많이 이제 수입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관세부가 미중 무역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무역 전쟁 이후에 대폭 이제 수입을 줄이면서 9월 미국산 대두 수입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2,400만 달러 정도였는데 지난해 같은 해에는 11억 달러 그러니까 5분의 1 토막 정도로 줄은 거의 이제 아예 줄였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나서 반대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수입을 줄였는데 이란은 올 상반기에 미국산 대두 수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산 대두이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진 후에 중국이 수입을 안 하니까 당연히 시장 공급이 넘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란이 이거를 수입을 늘리기 시작을 해서 8월에 1억 4천만 달러치를 사들였고요. 그다음에 8월 한 달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 그리고 9월에도 이제 4,400만 달러치 사들이면서 수입 규모가 중국의 이제 2배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단순히 가격이 내려서 때문일까요? 이란이 이렇게 미국산 대두를 많이 사들이는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격이 많이 내려서는 시장에서 이제 보는 핑계거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란이 미국산 대두를 사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중국에 이제 팔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중개무역 가능성을 가장 높게 좀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란이랑 중국은 좀 친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이 이란 제재를 할 때 반대하는 입장을 드렸었고,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대이란 금융 제재를 복원을 하면서 이 특정 독재국가 이런 간섭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중국은 어쨌든 이란의 우호적인 우방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의 이제 커넥션이 있을 것이고 다이렉트로 대두가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란이 그거를 사서 사실 미국산 대두긴 하지만 이란으로 그러니까 사가지고 이란으로 되면은 어쨌든 이란 쪽에서 중국으로 다시 팔 수 있는 또는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중개무역에 대한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에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 시장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현재 상해 종합 지수는요, 조금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항생 지수는 반면에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은 AI 시장 그리고 대두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국의 AI 시장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산업 종목들을 저희가 봐야 할까요? 일단은 AI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오늘은 음식료 관련된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소비 약세라는 우려가 좀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식품 안전 의식 제고랑 그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율 증가를 좀 노릴 수 있는 중국 왕왕식품이라는 그런 기업이고요. 지금 일단 후선 도시들 같은 경우는 1인당 식품 소비가 실질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으로 보더라도 2020년, 2021년 예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14배 그리고 12배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그래서 중국 왕왕식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5.6000 위안이고요. 목표가는 7.5000 위안, 손절가는 5.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중국 왕왕식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인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이슈인 가이드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은 720만 원대에서 저항선을 좀처럼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그리고 국제시장 이슈들을 통해서 시세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자체 발행 암호화폐인 페트롤을 오펙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회의적인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국내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탄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속출하고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자세하게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체 발행 암호화폐인 페트롤을 오펙에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했다고요? 일단 베네수엘라 정부가 2019년 국제 원유 거래단위 기준으로 해서 자체 발행 가상화폐 페트롤을 지금 오펙 기구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공식 트위터에 7일경에 밝혔고요. 자, 베네수엘라 국영회사 쪽인 PDVSA 쪽에서 원유가 일단 페트롤을 기반으로 거래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사실 지금 PDVSA 쪽에서는 자체 지금 회계 통화 단위를 페트롤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페트롤에 대한 기준 단위를 그대로 오펙에도 적용을 시킴으로써 본인들이 원유를 구매하거나 혹은 이제 회계 관련 처리를 진행을 할 때 좀 더 이롭게 하려고 페트롤에 관련된 도입을 추진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원유 거래 단위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오펙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베네수엘라 정부가 오펙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비오펙 국가들 중 하나죠. 비오펙 산유국으로서 오펙에 지금 신청을 넣는 부분인 만큼 오펙에서 이걸 따로 별도로 승인해 줄지는 좀 미지수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석유 기반 암호화폐 페트롤을 추가적으로 출시를 했는데, 일단 웹사이트나 정부가 지정한 6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지금 구입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사실 이 시장의 반응이 가장 궁금한데요.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페트롤 자체가 실질적인 가치 보증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시각 때문에 그런데, 페트롤 자체는 가치 지지를 위해서 본인들이 원유와 연동을 시켰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베네수엘라가 최대 산유국 매장량인 건 맞지만 사실 산유국으로서 추가적인 오일을 뽑아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최근에 오일을 거의 생산 중단을 해놓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하지도 않는 국가가 실질적으로 오일에 대한 가치 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던져진 이유로 지속적으로 페트롤에 대한 기초자산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오펙 국가들이 페트롤을 굳이 본인들 오펙 국가 내에서 개발한 것도 아닌 외부의 비오펙 국가가 개발한 페트롤을 도입하려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증기관이 지금 PDVSA, 즉 이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기업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보증기관인 PDVSA 자체가 지금 450억 달러, 약 50조 원 정도의 적자 규모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생산 산유량도 거의 없는 상태고요. 더군다나 이제 거래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더군다나 지금 보증 주체인 베네수엘라 국가 자체마저 지금 파산 직전인 만큼 지금 뭐 국가 그리고 지금 PDVSA 둘 다 지금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페트롤에 대한 지지 보증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뭐 파산 기업이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보증 자체가 무관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별도의 자산 가치 지지 자체마저도 굉장히 흐지부지한 상태인 만큼 페트롤에 대한 가치 부분은 미지수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라파엘 라미레즈 전 베네수엘라 석유장관이 지금 페트롤은 정부의 상상 속에나 존재한다라고 추가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오히려 맞습니다. 왜냐하면 페트롤 자체가 오일의 실질적인 지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최근에 보시면 베네수엘라가 정부가 일부러 가치 지지에 대해서 만들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백서상으로만 언급을 해놓고, 지금 기존의 법정 통화 가치였던 볼리바르화랑 연동을 강제로 고정환율로 시켜놨는데, 사실 볼리바르화가 인플레이션을 겪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고정환율로 페트롤랑 연동을 시키는 거에서 중간에 정부 차원의 강제적인 환율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페트로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화를 지지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볼리바르화 때문에 페트로까지도 더 안 좋은 통화가치상으로 접어들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 때문에 오펙 국가들과의 연동성이 더 약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페트로가 출시되기로 전에 지금 3월부터 페트로의 구입 그리고 거래
사용 전면 금지를 한번 행정 처리를 내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행정 처리를 내린 이유가 기존에 한번 프리세일을 통해서 페트로가 약 7천억 원가량의 돈을 미국에서 쭉 빨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행정처분상으로 지금 구입 거래 그리고 사용까지도 전면 금지 처분을 내렸었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 선물장의 핵심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자체에서 금지를 내린 만큼 다른 시장들에서 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 혹은 해외 선물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네, 일단 사실 페트로는 시총 자체가 작기 때문에 페트로가 오펙에서 사용된다고 한들 오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지금 오일을 구매하기 위해서 페트로를 굳이 이용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해외 기관 입장에서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관점에서 보자면은 만약 베네수엘라가 계약을 정말 오펙이랑 체결을 시킨다면 타 산유국들도 앞다퉈서 지금 법정화폐 그리고 암호화폐를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 본인들이 암호화폐를 만약에 오펙이랑 첫 연동을 했던 국가더라도 사실상 오펙 국가들이 추후 개발한 암호화폐가 오히려 더 오펙에서 사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후에는 다시 페트로의 사용도가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페트로가 일단 오펙 시장의 통용이 성공할 경우에는 통화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베네수엘라 국민들 입장에서 베네수엘라 화폐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기 때문에 대규모 익시트가 오펙 쪽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어빅 거래소의 소위 먹튀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현재 거래소들의 서비스 지연 등 불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퓨어빗이죠. 이쪽에서 고객분을 먹튀한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이 퓨어빗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약 35억 원가량의 이더리움 입금을 받은 후에 추후 지금 거래소 오픈을 못해서 지금 이 금액을 다 먹고 먹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보상에 대한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지금 뭐 35억 중에서 32억 정도 가량이 보상 가능한 상태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시크릿 코드를 입금하신 시크릿 코드를 공개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환불 처리를 진행해 드리겠다 이런 공지를 한번 올렸었는데 이게 또다시 추가적으로 해킹으로 번질 수 있는 코드 번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실질적인 보상 절차가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해킹을 위한 절차가 될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퓨어빅 거래소는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미지를 잃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화폐 거래소들이 굉장히 좀 이미지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거래소 오픈 지연 그리고 입출금 관련 건으로 인해서 공분을 좀 많이 사고 있는데 13일 기준으로 또 하나의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히트코리아 측에서 오픈 늦어지고서 입출금이 지연된다고 거래소를 비난하는 고객들의 투자금을 임의로 소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북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게 지금 이 말씀드렸던 히트코리아인데 지금 본 지역을 최초 기반으로 해서 지역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12일 오픈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사실 지난 8월부터 문을 연다고 홍보를 해오면서 시작 전부터 이제 자체 코인, 거래소 자체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뮤토 코인을 투자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받고 판매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토큰 판매 이후에도 개발 문제 등을 추가적으로 들면서 서비스 지연을 통해 지금 투자자들 비난을 계속해서 끌어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래소 오픈을 앞두고서는 SNS 소통방에서 거래소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지금 단체 카톡방에서 강제 퇴장을 이 해당 소비자들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 자체는 사실 뭐 거래소를 떠나서 애초에 뭐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오픈 후에도 본 뮤토코인이나 그리고 거래소 자체에 대한 신뢰도 부분이 굉장히 까이는 만큼 거래소로서의 역할은 거의 못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은 추후 나중에 업비트랑 사실 빗썸이 먼저 이미 금감원에 조사를 때려받고 있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추후 금감원한테 아예 제지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소들은 반드시 좀 피해 주시길 바라고요. 거래소 오픈만 늦은 게 아니라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 거래소 입금한 후에 느린 서버와 그리고 체결 속도 등으로 인해서 상장된 뮤토 토큰, 한마디로 본인들의 토큰까지도 거래가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거래소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거래소 측에서 또 코인을 소각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데 어떤 게 사실인가요? 어떤가요?
네, 일단 지급받은 거래소 토큰 뮤토코인을 거래소가 임의로 소각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코인에 대해서 진행한 건 아니고 본인들의 코인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거래소 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보유하고 있던 뮤토코인, 즉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마이닝 거래소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동사대 코인들을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거래소에 코인을 배당해주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뮤토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와 비슷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배당 매분해주는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 측에서 동결을 시켜버리고 소각을 했다라고 지금 투자자가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조건을 받아들이면은 이더리움으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면은 이거 그냥 소각하고 동결해버린 상태로 그대로 냅두겠다. 지금 이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결한 해당 투자자의 자금은 약 1,500만 원 상당이고요. 뭐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거래소 측에서 본인들이 배당했던 코인을 강제로 뺏어서 동결시키고 그리고 소각해버리는 과정 자체가 나머지 투자자들한테도 시세 변동을 일으키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일단 동결이라는 조치가 거래소 측에서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나머지 투자자들한테도 전부 다 피해를 줬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일단 거래소가 너무나 독단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움직임이면 추후 금감원에서 추가적인 제재 그리고 아예 영업정지 조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측에서는 오픈 당일인 12일 그리고 10일 오후에 거래소 서비스를 중지하고서 공지를 통해서 서버 지연 현상 발생, 오류 등으로 인해서 재오픈 일정을 12월 초중으로 연기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사실상 12월 초중으로 연기하게 되면은 이 방금 말씀드렸던 뮤토코인 같은 거의 보유 가치도 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뮤토코인 관련된 부분도 역시나 사실 동결하고 소각해버리는 기준 금액, 지금 뭐 1,500만 원 상당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 금액도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 고객들은 10일부터 출금이 되고 있고 1회 이상 거래를 진행한 고객들은 순차적으로 출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환불을 다 진행하겠다. 본인들이 구매했던 코인에 대해서도 환불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환불 조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중소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지양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해당 거래소들이 과거 문제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나서 거래하셔야 된다는 부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꼭 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인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범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일 15일은요, 이 대망의 수능 날입니다. 그래서 방송이 1시간 늦춰진다는 점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